유시민 작가 얘기가 아침부터 계속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제 매불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등등 정계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과 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유 작가의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고 의미값이 전혀 없고 선언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뭔가라고 표현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얘기해야 뭐 그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 내용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논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그냥 야 실패할 거야 이러고 치우는데 이걸 어떻게 논박을 하겠습니까? 주어가 없다.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공허했고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일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셔요. 유 작가님이. 예. 그 정계 개편이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께서 이 단어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정치권의 다른 인사를 개별적으로 영입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대당 통합, 다른 진영을 넘어서서 그 진영의 일부 혹은 전부를 흡수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걸 보고 정계 개편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로 예를 들면은 이제 3당 합당 같은 거죠. 3당 합당 같은 거. 서로 진영이 다른데 뭉쳐가지고 공영 여당 만들고. 그리고 뭐 지금 구조에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합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야권의 파일을 넓힌다든가 네. 아니면 우리 민주당에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뭐 삼 정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돼 있냐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진영 바깥에 보수에 통합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있냐는 거죠. 개혁신당 우리랑 합당할 거예요? 국민의힘 분당돼서 우리랑 같이 해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요소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네.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정치적 재반 환경을 따져봤을 때는 허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안 수사권이랑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하나도 안 했다 1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걸 듣고. 네.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이제 공소청이 되잖아요.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찰청이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완결됐어요. 이미 완결됐고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제한적이든 전폭적이든 유지시켜 놓는 것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하나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치에 닿지 않죠. 그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남겨두면 그러니까 검찰에 남겨두면 그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활용해서 예전에 검찰이 하듯이 표적 수사, 뭐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이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박은정, 최강욱, 김용민, 김어준, 유시민 등등이 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검찰의 인지수사, 수사 개시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안수사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으로 치면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암장시켜버렸잖아요. 은폐했잖아요. 증거인멸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송치했을 때 검사가 그 사건에 한해서만 보안적 수사,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가 보안 수사권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뭐 털다가 다른 어떤 범죄 혐의를 인지했어. 근데 그 인지한 범죄 혐의가 동일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수사 개시하려면 경찰이 다시 수사 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만 가능해요. 법률가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아는 개념이 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안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은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하자는 입장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관계 위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다 팩트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재단에서 직을 내려놨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 자기 참전하겠다고. 네네.
할 말 많다고 했기 때문에 더 센 발언들이 8월 16일까지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저도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쨌든 본인들 진영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이제 2년 차에 갓 접어들었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 본인들은 그 민주당 당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혼자서 대통령이 허가도 안 받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에게 민주당 당원들이 준 권한보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 얘기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을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이 검찰개혁을 추석밥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속도감을 확 올렸었던 정청래 덕이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도 검찰개혁 얘기는 당연히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 전당대회 때 갑자기 추석밥상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안수사권도 도대체가 이 맥락에 닿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전에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생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냥 민주당의 권력 구조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한 얘기는 상대편 진영에서 보더라도 너무 과한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참 우려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비판이 계속될 것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그만두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계속 하면 어때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네. 저는 유시민 작가 개인이 아니라 그 평론가가 너무 과잉된 영향력을 가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은 그냥 족밥이어야 해요. 네. TV에 틀어놓으면은 그냥 나랑 김성렬이랑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으면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틀어놓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듣다가 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무슨 평론가가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동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학평론가가 창출한 어떤 평론 행위가 한강 작품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음악평론가가 한 그 음악평론이 BTS보다 더 초월할 수 있냐고요. 경제평론가가 경제에 대해서 평론한다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유독 정치평론만 이렇게 돼요. 그 정치평론이라는 거의 범주는 유시민, 최욱, 김어준, 전한길 등등등 다 포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도 다 포함인 거고. 근데 정치권이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 계속 해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족밥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다고 보지만, 네. 그 평론가와 정치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의 영향력이 실제 정치인만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라면 적어도 평론을 할 때 사실관계를 틀려가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전 장관의 지금 평론은 이 사람은 게다가 그 전에까지 정치를 하던 분이잖아요.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면은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죠.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이분은 이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경심 전 교수가 증거인멸을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라는 희대의 망언과 억지를 쓰는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선동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라 사실인 것으로 속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선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는 더 이상 평론할 가치도 없다. 이거에 왜 매달리느냐 했지만 이 김어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걸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선동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게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런 분들에게 끌려왔다고 해도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새 입주민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전에까지 살던 사람들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질 않아요.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오지 마. 여기 우리 자리야. 라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투표를 통해서 얻은 권한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집주인 행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보고요.
또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저 검찰 개혁에 대한 잘못된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는 저는 깜짝 놀란 게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네. 사실관계야. 예,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꺼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일은 수하들을 시키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한다. 맞아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의 시점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사실관계는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앞에 나서가지고 욕먹을 일을 하면서 욕을 맞아가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금으로 잡겠다. 이거 욕먹을 일 맞아요. 잘못된 것도 전 맞다고 봐요. 근데 국토부 장관 시키면 돼요. 근데 본인이 앞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가장 많이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맡겨놓고 추미애한테 맡겨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우게 해놓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본인은 그런 거 안 하시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자기가 얘기했던 그 비판 시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격을 한다. 그것도 마키아벨리를 끌어와서 이거 얻는 건 딱 하나예요. 마키아벨리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마키아벨리 그러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군주론, 독재자들이 옹호하는 정치사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즉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 전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군주론이랑 문재인- 독재랑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사랑한 것이 마키아벨리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독재자들이 좋아한다. 즉 독재자들의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그 안 문재인 전 읽어봐서 대통령 실제로는 얘기가 아니지. 실제로 나와가지고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참 말하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했잖아요. 비빔밥 네. 드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비빔밥 먹었지만 통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본격 등판,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서는 이제 본격 등판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뭐 기존의 당권파라고 해야 될까요? 친문 세력 이쪽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너무 세게 했어요.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그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더민주혁신회의 원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룹이거든요. 31명이 선거 한 번에 원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31명의 변호사들은 또 별도야. 변호사들을 의원으로도 들어와, 그리고 기관장으로도 가, 뭐 유엔도 가, 뭐 온갖 군데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전해철이라든지 이제 친문분들은 하위 10% 20%막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원 당규상 원래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표적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좀 어느 정도 포용하고 어쨌든 이제 왜냐면 당시에는 민주당 안에 이재명 외에 대안이라는 것이 대권 주자로서 딱히 보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친문 세력도 내 세력으로 포섭을 하는 모습 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완전히 쳐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원내에서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있었겠습니까? 작년 전당대회는 어차피 1년짜리였고 이번 전당대회가 본 게임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본인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청와대 초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앙금을 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저희 당내 사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요? 그때 공천 천해진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원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만 초월회라고. 근데 그거 해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인사 박용진 의원도 뭐 임명하고 그 윤호중 해양부 장관 같은 것도 친문이거든요. 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해산해 버렸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친문과 뭐 이 갈등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어준 조국 뭐 이 어떤 별도의 헤게모니와의 충돌이라고 봐야 해서 지난번 공천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하기엔
지난번 공천에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에 가까운 입장이었어요. 유시민 작가나 뭐 김호준 총수나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저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당내 사정 물론 뭐 강 변호사님께서 저희 당내 사정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안 맞는 현실이랑 안 맞는 얘기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반대를 해서 검찰 개혁이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서울시장 후보의 명픽 후보를 내보냈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를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막으려 했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도 했는데 뭐 이런 유시민 작가의 주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명픽 후보는 결국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뽑아준 거, 그러니까 뭐 전현희, 박주민 이런 기라성 같은 민주당의 중진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결선 투표도 안 가고 한 번에 뽑아준 거는 당원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발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그런 식으로 칭찬한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정원호 후보 말고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뭐 지금 요새 그 보안수 사건 가지고 붙고 있는 김남희 의원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도 사실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런 제가 진짜 죄송해요. 아침에도 이 비유를 썼는데 뭐 사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와닿게 하려고 예를 들자면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남국 의원을 지칭하면서 네. 서울시장 깜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거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서 경선에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만한 후보가 당내에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정원호 후보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성동구청장으로서 뭐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니 네.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니까 올라갔던 거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사람한테 올라간 거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뭐 명픽이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한 얘기인데다가 아니 본인도 뭐 아지오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행사하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그런 게 경선에서 통과된 거고 결국 당원들이 뽑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1인 1표가 어쩌니 당원 주권이 어쩌니 정청래 대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인 1표제 통과되자마자 쐈던 메시지가 이제 개파 정치 없다. 보스가 줄 세우는 정치 없다 이랬거든. 그럼 뭐 지금 대통령이 줄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인 1표 뭐 한다고 통과시키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원이나 유권자를 객체로 보는 굉장히 오만한 시선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당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그런 결과가 남는 게 아닌데.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명픽은 맞았다고 봐요. 누가 봐도 저는 이 명픽이라는 것이 저는 저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던 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그때 전당대회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엔 당대표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그래도 최고위원 선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관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최고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투표가 이 말 한마디 이후에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서 수석 최고가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저는 명픽이라는 건 존재했다고 보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할 만한 사람이니까 했다? 예, 할 만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할 만한 사람이어도 손을 들어주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저희 부산에 대해서 하정우 뭐 이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당무 개입이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당무 개입의 피해자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 저쪽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분들이 떨어진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고 이 당무 개입의 최대 피해자는 안쪽에서 경선해야 되는 민주당 내부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저거를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다고? 왜?
우리가 당무 개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라우마는 노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로 탄핵 시도까지 받았었어요. 물론 탄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막 의사봉 맞겠다고 뛰어들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유시민 장관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꺼낸다? 저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힘에서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유시민 장관이 꺼낸다는 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말을 다 잘못해놓으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를 들자고요. 네. 그 특정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제도를 비틀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4등 하던 후보를 1등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시키는 거죠. 당원 100%로. 그리고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잘 일하고 있던 사람, 일단 나경원 의원. 네. 그런 사람을 찍어가지고 연판장 돌리게 만들고 린치 때려서 뭐 약간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제도를 비틀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무 개입이거든. 그리고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이라고요. 네. 처벌받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이 그 전화 통해서 내가 뭐 상현이 뭐 상현한테 말했는데 뭐 김영선 공천 출하인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한 당무 개입의 증거인 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런 형식의 당무 개입이 아니라 총리 올려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민석 총리 수고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당무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니 뭐 이런 당무 개입이니 이렇게 연장선에서 보면 뭔가 평론이 다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를 유시민 하는 작가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악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당무 개입은 법률적으로 범죄예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하시는 행동들이 당무 개입으로 충분히 저는 해석될 만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보거든요. 유럽 가기 전에 1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도 이겼어야 될 선거를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때 정청래라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그때도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직은 총리 시절이었는데 이제 뭐 전당대회 나간다는 건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한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의 사람을 나와 손발이 잘 맞고 일도 잘하고, 정청래는 지방선거도 졌어 일도 못해 나랑 손발도 안 맞아, 이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이것도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어떠한 정견도 얘기할 수 없게 돼요. 너무.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얘기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해야 되는데, 그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 두 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상반된 그 표현들을 쓰셨던 것은, 뭐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니었잖아요. 완전 그냥 본인 정치하다가 다 말아먹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만 그 선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생각마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는 당무 개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권력의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수석 보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정견 얘기한 걸 가지고 해석 투쟁하는 걸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무 개입은 범죄 행위인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 요건과 정치적인 행위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뉴 노멀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정도 얘기했어도 다들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냐 뭐 이렇게 하고 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바다님께서 신규 의원 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제가 영어를 잘 못 읽는가요? 이게 어려운 영어인가요? 예. 한글도 잘 못. 제레미 홍님께서도 신규 의원 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도시카츠님께서 유시민은 조국, 임종석이 내각에 참여해야 만족할 듯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자, 오옥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몰리고 병들게 했던 유시민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버림받길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다음은 상황을 보면은 저는 조국 대표가 여기에서 당도 좀 쇄신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그나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최근에 그 합당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마상을 입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오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뭐 통합 이런 얘기 하시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조국이라는 이 인물이 뭔가 그럴싸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노 논란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께서 굉장히 좀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조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승희 선거 기간에 입 다물면 된다 헌기야. 선거 기간에만 저렇게 떠드는 게 당무 개입이 아니면 뭐냐. 야 이 멍청한 놈아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얘기한 거야. 이거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반말하면 나도 반말로 한다 이런 거죠. 아이고, 야, 이거 멍청한 놈아 이거 화낸 거 아니냐고 지금. 하원기야. 화낸 게 아니라 좀 약간 팩트죠. 그냥 멍청한 놈한테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선거 끝나고 선거 평가를 했다고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했지 않냐? 아니, 아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팩트가 아닌데다가 2,000원을 쓴 거야. 아니 우리 소중한 우리 스님님께서 우리 헌기를 약간 긁었는데 긁힌 거 아니에요? 안 긁혔어요. 극헌기.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요새 내 SNS에서 거의 똑같이 하는데 네. 반말로 얘기하면 나 그냥 반말로 얘기하고 있어. 되게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네. 저건 제가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정말 말이 안 돼가지고 그분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감싼다, 유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하원기 평론가처럼 저렇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군 줄 알아요? 평론가들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평론가들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 누군가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야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평론가들도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속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너무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 되고요. 수박이 되더라도 이런 거에 잘못된 이야기는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조금 박해가 전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배지 값은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운 거면 그냥 그거 떼세요. 되게 비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개혁신당 정의안 문제로 그 말 돌리지 말고 아니 다른 당내 사정을 안 보시나 봐요. 저희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해체됐고 아니 의결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돼 버렸고 이소영, 홍기원 등등이 그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법안을 제출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래요. 흐름은 가고 있는데 근데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저는 김민석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게 아니라. 저는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예외적으로라도 이제 보안사건 좀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좀 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아직 그 현직 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본인 SNS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대문짝마다게 팍 쓴 거예요. 대통령은 수기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 전당대회도 검찰개혁 수석밥상에 올리겠다. 요게 그 강성당원들한테 먹혔거든요. 그래서 66대 33으로 더블 스코어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제 마무리 수순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본인이 강성당원들의 표를 먹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도 남기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까지도 고군분투 중이잖아요. 국민의힘 찾아와 갖고는 정전식 원내대표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좀 나와가지고 이 우려를 좀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아직 총리인 시절에 정부도 이제 다 정리됐다는 거야. 보안사건 완전 폐지로.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입법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당정 간에 다 정리됐으니까 전당대회 전에 이 입법 마무리하자. 막 속도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뜨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감을 올린 거는 분명히 김민석 총리예요. 김성열 최고위원님과 달리 그래도 사실관계 기반해서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난 정확히 사실만 그거는 김민석 총리께서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감당하고 넘어가야 되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맥락이 있죠. 이거를 전당대회에 설치했다가는 근본주의자들한테 밀려서 보안수사권이 자칫 폐지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그렇게 뮤트를 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께서는 비판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사위 흐름이랑 국회 흐름상 저희 당내의 역학 구조상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말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로만 30분을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1시간짜리인데 주제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러네요. 뭐라고 주제로 보죠? 30분을 이 세 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스님님께서 또 하원기를 긁기 위해서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들어가셨어요, 멍청한 놈들. 반대로만 줄 서는 하원기가 이재명에 붙은 거 보니까 힘싸움 결국 이재명이 지겠네. 야, 이 멍청한 놈아.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유지하고자고 하고 정청래가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붙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너나 진짜 뭐 하면은 힘으로 하려고 얘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파워의 역학관계 누구한테 줄대서 쟤는 자리 받으려고 한다.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작년 전당대회 때도 이제 그때도 뭐 나름 뜨거웠으니까 대기실에서 민주당 패널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은 다들 박찬대가 될 거야. 그래. 되게 맞아요. 당연한 듯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완전 더블 스코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도 민주당 패널들 그 방송 같이 하면은요. 제가 정청래 대표 편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 편을 드는 민주당 패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균형 잡히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청래 대표 편을 드는 분이. 근데 작년에 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모두가 대부분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정청래가 될 일은 없어라고 했는데 더블 스코어였다.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다른 게 제가 그때 박찬대 그 선배 도와줬는데 캠프에서 그때는 대통령이 뭐 명픽이니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박찬대 선배가 대통령이랑 가까우니까 다들 그렇게 해석했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정견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거니와 결정적으로 패널들이 다 중립을 지켰어요. 이렇게까지 칼 들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상이 그때랑 좀 달라요. 그때 당시 박장대 캠프에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약간 스님의 말도 약간 일리가 있네요. 그 반대로만 줄 서는 하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안 되는데. 붙은 거 보니까 결국 이재명이 지겠네.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낙연이 당대표 되던 선거에서는 이낙연이 이기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때 국정 지지율이 40%니까 네. 줄 서려면 거기 줄 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전 김부겸 캠프로 갔거든요. 왜냐면은 지는 건 알고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당을 망치니까. 그리고 박찬대 선배가 질 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원의 흐름 양상상.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흔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찬대 선배 도와드린 거였고. 네네. 대구 선거나 경남 선거 어려운 거 뻔히 알죠. 근데 그냥 그게 어렵더라도 질 수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힌다기보다는 이게 줄 선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제 선택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지. 뭐 자리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평론하겠어요? 왜 대통령 공소 취소 얘기는 왜 하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세상을 되게 협소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아니 근데 그렇게 해왔던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으나 나는 다르다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이분이 생각하는 것도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줄 서가지고 나한테 자리 받고 얘기하니까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나보고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 그렇게 아니에요. 보시면 돼요. 이번 그 검찰 개혁 이건이 끝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옹호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하원기가 줄 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저 사람은 내가 줄 서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럼 알지.
그러니까 저기- 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반말 안 하는 앵커님 거지. 말 못하고 있어서 제발 다음 주제 좀 화났어. 넘어가 네. 싶습니다. 그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주제 하나 있는데 방송 끝나갑니다 지금. 네, 예. 아주 좋네요. 화기욱이 됐어요. 장동윤 대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영호 전 국회부 의장이 이어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어제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윤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그리고 장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로와 중진 정치인이 장 대표 사퇴를 다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꿋꿋이 버티고 있지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장동윤 대표. 많은 분들이 지금 사퇴를 원하고 있는데 장동윤 대표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의원께서 결국에는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장동현 대표는 내년 8월까지 갈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동욱, 김재원 이런 최고위원들이 나서줘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장동현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 신동욱, 김재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저는 계속적으로 항상 방송에서 장동현 대표 스스로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장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을 돌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특검도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국민들과 함께 의혹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로 보면은 국회와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흔들기를 하니까 나는 좀 바깥에서 그냥 내 할 일을 찾겠다. 이런 좀 과정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글쎄요. 근데 신동욱,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총선에서 이제 출마를 하실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언론 노출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지금 이 시끄러운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하고 계시니까 언론에서 단독 인터뷰 계속 따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퇴하시면은 언론에서 김재원이라는 사람을 굳이 부를 만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처럼 뭐 2대2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나갈 때 나가는 거지 지금처럼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김재원 최고는 저는 사퇴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지금은 이제 뭐 장동현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흔드는 게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동윤 대표를 흔드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가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드디어 찐윤이 나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찐윤이 야 이제 우리 얼굴마다 바꿀게 이렇게라고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은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를 향해서 니들 우리 이제 마음 바꿨으니까 알아서 선택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는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건 정청래 대표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해는 해요. 근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설득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하고 만약에 저는 진짜로 여기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 그러면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를 또 하겠죠. 장동혁 대표가 또 나오면 장동혁 대표가 아예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장동혁 대표 피해자가 돼 버려요. 어이없게.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 다시 선출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설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내리려는 것보다 정말 잘못 가고 있다면 당원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죠. 그래요. 장동윤 대표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기? 그 수성하는 쪽보다 네. 공성하는 쪽이 힘이 더 세야 돼요. 3배, 4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그 사람보다 밀어내려고 하는 압력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보안 수사권으로 예를 들면 네. 아까 전에 뭐 줄을 선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 우린 소음이 벌어지잖아요. 뭔가 사건이 생기면. 근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 개혁신당에서는 소음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게 그 수성하는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거든.
이를테면 개혁신당은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버티고 서 있고 강성 지지층을 동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밀어내려면은 그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도적으로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정치적 동력밖에 없는 건데 네.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어요. 경영세 의원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재준 최고위원 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뭐 확보하고 사람들 지지를 모으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반발만 되는 거고 충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도루마무처럼 마치 인셉션처럼 작년부터 돌던 팽이가 한 내년 한 2월 5월까지 계속 돌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장동혁, 한동훈 이 두 분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저는 좀 정무적으로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랑 각을 세우고 있는 거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제 정의한 후보와 관련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편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왜냐면 이 두 그룹이 중도 보수 본인들과 좀 가까운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당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레카드를 내리고서 창당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평소에 워딩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번 과정에 있어서 대화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런 뉴스들이 한동훈 의원의 네거티브한 이슈로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당원들께서 어제 아침에 나왔었던 그 조원 CNI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복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 당원들도 한 58%,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한 57%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2,000명을 넘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보통 여론조사 한 1,000명 정도 조사하는데 이거를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당으로 복당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당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돌아오면은 당이 다시 두 쪽 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초반에는 무슨 의원 공부 모임도 가네, 뭐 같이 뭐 법안도 발의하네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하나씩 스탠스를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개인보다 그 옆에 있는 스피커들의 발언이 너무 세요.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의 화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저도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친한계 스피커들이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그냥 방송에서 뭐 유명하지도 않은 일개 개인한테도 뭐 SNS든 뭐든 하든 그렇죠. 이분들 일단 쌍시옷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제가 그 예능을 찍었었잖아요. 그 예능도 하니까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예능으로 욕 먹을 때는 쌍시옷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존댓말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쌍시옷을 욕하지. 저는 답장은 안 보내죠.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지지자들의 그 욕의 수위라는 것이 굉장히 높구나. 제가 그 예능에서 그 네거티브 그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아마 그런 것들에 질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스피커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지지자들에게도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웃기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저기 SNS에 한동훈 저도 이제 뭐 비판했는데 네. 어떤 보수 저기 지지하시는 분이 댓글에 달기는 곧 몰려오겠네 이렇게 댓글 달더라고요. 그리고 막 메시지 같은 거 보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약간 그 버튼 같은 건가? 누르면은 다 그냥 모이는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뭐 대체로 강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수긍이 가는데 그냥 다른 시각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네.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조원 CNI 여론조사 그 보수 재건에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요거 있잖아요. 네. 저는 저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한 체념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건데 저도 한동훈 의원 하는 거 보면
창당하지 좀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의원의 비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국물도 없다고 발도 못 붙이게 한다고 하고 한동훈 의원과 전혀 다르잖아요. 한 집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같은 지향을 갖고 모여서 가는 정치 결사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서 싸우더라도. 근데 저거는 같은 목표로 가는 정당이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그래서 조갑재 대표 같은 분도 창당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에 복당한다고 해서 한동훈이 공성하는 힘이 더 강해져서 쇄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으니 당신이 그냥 지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창당을 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거기서 보수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중첩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평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당에 왜냐면 그 다음 뭐 인물도 보이질 않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만약에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공천권이 있는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것만 노출을 하고 그리고 친한계에서도 출마할 사람이 없어요. 뭐 배현진 의원 이런 분, 뭐 박정은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뭐 나오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전당대회 때 조경태 의원 나왔었는데 득표 굉장히 미미했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아니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내려오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난을 되게 거세게 했던 인간이거든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논조를 바꿨어요. 원래 우리 당 사람이 지역구로 있던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그 유권자가 선출한 거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면은 우리 지지했던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논조를 바꿨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강 변호사님이 뭐 스피커들 얘기를 했잖아요. 친한계 스피커들. 저 보고 있으면 무슨 재림예수인 줄 아는 것처럼 굴어요. 실제로 한동훈이 거기서 살아 돌아온 재림예수처럼 군다고요. 재림예수처럼.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동훈 의원의 입지를 굉장히 좁힐 거예요. 한동훈 의원 스피커나 한동훈 의원이 하는 정치 방식은 보면은 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와 전선을 긋고 쳐내고 해서 고립되고 선명성만 남기는 방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랑도 싸우고 오세훈 시장이랑도 견제하고 장동혁 대표랑도 싸우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빠가 까를 만듭니다. 예, 빠가 심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갈등에서 바로 보여졌다고 보이는 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하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한테 네가 거짓말했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안철수 의원은 생각과 다르다라는 정도로 올렸는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친한계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서 안철수가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워딩이 나간 거야. 한마디로 싸움을 붙인 거야. 네. 한마디로 싸움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열받죠. 안철수 의원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동훈 응원하는데 너 친한계 패널들 쟤네들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정리해.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만 그렇게 느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고요. 비정상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있고 그들도 있고 다 있을 거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내부에서 쓴소리 하다가 뭘 한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뭘 하니 누구야? 뭐랑 저희 김근식 선생님 있잖아. 본인이 뭘안 됐었다고 막 그랬는데 뭐 요새는 안 그러시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친한계 패널도 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시고 좀 중간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거다. 왜? 한동훈 대표한테 잘 보이려면 계속 아첨만 하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슨 무결점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인정을 받고 그렇게 가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요. 비판받을 건 비판
게시판 받고 가야 되고 그렇게 무결점으로 이렇게 하면 신격화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어쨌든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었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의 공동정부를 이야기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래야 본인도 더 큰 정치인으로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후원회장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분들을 인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근데 아까 이제 하원기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역분들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넘어서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분들에게 마음을 얻은 것과 또 저희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약간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뺄셈의 정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장동근 대표도 그렇고 다들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한심하죠. 모든 정당들이. 네. 네. 모든 정당들이 다 한심합니다. 다 꺼졌으면 좋겠죠. 글쎄요. 내만 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음에는 한심합니다. 다음 주에는 형님이 그냥 닭간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세 명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차례 들어 찍어가면서 얘들 말이야. 제가 그 지난주에 다시 회식 얘기를 해서 다시 죄송합니다만 회식이 많이 인상 깊었구나. 지난주에 회식할 때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초반에 너무 피곤해서 맞아요. 그냥 도망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저는 몰라서 저는 그냥 컨디션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예, 저 갑자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세 분의 얘기를 계속 1시간 동안 듣기만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도 좋지 않고 지들이기만 하네. 뭐 이런 지루합니다. 오늘 방송 지루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인정하니까 제가 인정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좋아요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죠. 좋아요 아직 1,400개가 안 됐어요. 네, 아직 900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셨죠? 세 분께서 말이 참 많고 서로 견해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또 말이 말을 낳고 또 의견이 의견을 또 낳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이런 축축 처지는 분위기 되게 좋지 않나요? 축축 처지는 분위기.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저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런 분위기 인정합니다만. 그지 웃겼겠다. 그것도 안 좋아하시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방송하다가 속으로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프지라는 헛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리백숙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자,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커피 쿠폰을 좀 쏴드려야 되는데 좋아요가 오늘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제 세 분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좋아요를 누를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좋아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911개. 911개. 그러면은 많이 남았네. 우리 기억상실증님의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헝기야 동혁이 사태 외쳐주라. 헝기 필패 신화 이어가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태가 아니라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이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욕을 해도 좀 잘 정리해서 하시지. 근데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었는데 믿진 않은데 참 헝기가 줄서는 쪽이 뭐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실제로. 특히 1인 1표자가 된 이상 이거는 게임 진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부 의원회 간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정청래 대표는 밀린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표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다. 저렇게 패널들이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열어봐야 되는 게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세 분 중에 줄을 선다면 누구한테 서겠어요? 저까지 해서 3명입니까? 우리 셋?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대표 후보들 중에 이렇게 셋이 아니었어? 지금 캠프에 만약에 참여하면 누구한테 참여할 것 같으세요? 안 하겠지. 뭘 해. 송영길 캠프에 가겠지.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그리고 지겠지.
그러니까 가겠지, 지겠지. 지금 김성열 최고위원은 내가 김민석 총리한테 당연히 설 거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송영길 그게 대표가 아니라- 제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 저기 대변인 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한다면은 정치적 도의상 송영길 대표님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송영길 대표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저 얘기도 안 맞다는 얘기를 또 험지를 가는 거네요. 안 가? 근데 안 가. 그게 용역 활동에 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가요. 안 가요? 네. 왜냐면은 가면은 쟤 또 누구 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치, 생각할 그렇게 것 같아서 나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철거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헝기필패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소문이 나면 헝기가 오는 거를 다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기는 쪽에서 오퍼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헝기가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로 치면 지긴 지는데 그 컨텐츠에 대한 평가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잘 안 가죠. 맞아요. 차기 지도자 뭐 이런 여론조사 보니까 또 김부겸 전 총리께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이게 그래도 이번 대구 선거에서 좀 보여주신 모습들이 국민들께도 인상이 많이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공소 취소 얘기 안 나왔으면 김부겸 시장이 됐을 수도 있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해. 예. 근데 민주당이 공소취소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이제 1,400개 채워야 되니까 이 보안수사권을 넘어서서 저는 이제 전당대회 본격 그게 되면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그게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각자 어떤 스탠스가 될지 그것도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대놓고 반대하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스피커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비겁해. 이걸 평론가한테 넘겨놓고 자신들은 판 깔아지면 그때 눈치 보다가 뒤에서야 이렇게 슬슬슬 나오고. 존경하는 저는 김성열 너무 최고위원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할 말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그걸 누가 해왔냐면 중진들이 해왔어. 근데 그 중진들을 다 수박으로 찍어가지고 내쫓고 다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존경하는 네. 김성열 정말 문제가 최고위원님 있어요. 끝내야 되니까. 네. 네. 14개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4개 좋아요. 남아서 그런 거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가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저는 안 하죠. 그냥 맞을게요. 그냥 맞을게요. 그걸 보고 비겁하다 하기 전에 본인들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근데 아까 바랍니다. 맞아. 우리 보고 그 얘기했잖아. 저 당은 뭐 비판 못하고 뭐 이런다. 그게 아니라 3명인데 누가 뭘 갈라져. 좀 하고 나서 좀 갈라지든가 하자. 아니, 갈라지라는 3명인 얘기- 당에서 무슨 아니 갈라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을 때 뭐 말 안 하는 건 비겁하다며. 근데 본인들은 누구도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이게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더라고. 팔이 바깥으로는 잘 안 구워.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 그 있어. 자아 성찰인 거야. 우리도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기억사진에서 자, 민주당 총리. 국힘 둘 다 말만 막히면 개혁신당인데 정과자 공천한 민주당이 청주 최영중 공천한 국힘이 니들이나 차리라. 응 정의한. 네. 응 정의한. 그거는 개혁신당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닐 수도 아니에요. 있어. 저게 잘못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 맞는데 알고도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래. 진짜. 예. 예.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개혁신당. 네. 잘했습니다. 예. 자, 오늘 좋아요가 딱 1000개 김기호 화이팅 자막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하품이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습니다. 네. 형님 커피 주지 맙시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해. 아니 뭐 9월에서 커피 줘야 돼요. 아 나 진짜 진짜 먹지 마 씨. 이렇게 하고 주지 맙시다. 진짜 7시간 내내 이렇게 떠들면 정말 그래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오늘 뭐 사실 1004개 넘었습니다. 예. 꾸역꾸역 넘어봤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처음에 방송 전에 초반에 그 강전의 누나가 이게 천사 같아서 아유. 1004개를 받으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1004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꾸역꾸역 9권에서 좋아요 9권에서 해냈습니다. 1013개를 네. 받았습니다. 예. 네, 저는 정말 훈훈합니다. 네. 억지로 받았습니다. 네. 저는 뽑았어요. 자유유람님 4분 더 누르고 전해가 주는 커피 먹어보자. 맛있게 드세요. 예. 자유유람님은 이분한테 저도 주겠습니다. 니가 안 먹을래 그러는데 먹고 나는데 오늘 잠 자지 마버려라 씨. 네. 전에 유람님에게 2개, 2개 드릴까요? 와, 몰빵. 네,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그럴 수도 있구나. 자, 우리 김성열 최고도 억지로 저희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억지로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저는 초록색으로
네이밍 바뀐 분들 이분들이 오. 그거죠? 가입하신 분들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네, 멤버십 맞아요, 가입하신 맞아요. 분들. 그러면은 아. 이분들 중에 그 팅고 118 이분이 있어요. 저는 그럼 줬다 뺏을게요. 저도. 그래요? 나 다시, 마저 다시? 하고 예. 나 마저 하고 그 비판할 게 없다. 작은데 분열하라는 이야기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비판할 게 없어요 우리. 자 팅고 118 이분 커피 드리겠습니다. 네, 팅구 118님께 참, 저 당도 미래가 없다 내가 봤을 때. 특별할 게 없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일까요? 김기욱 화이팅 KH KP 뭐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는데 김기욱 네. 화이팅 한 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피곤하셨을 테니까 기욱이 형 화이팅 한 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힘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쉽지 않은 방송이었어요. 예, 오늘 세 분에게 억지로 저희가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면서 예, 훈훈하고 예,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매달 목요일 멤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좀 더 의기를 돋자, 좀 우리서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첫 회식 때 얘기를 했는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와주시길 바라겠고 멤버십 가입 저희가 그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내일 안 한대요. 내일 내일 재원절이라서. 재원- 내일 안 하는데 왜 자막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날 헷갈리게 만들어요? 월요일 오전 네. 5만 개 지금 다 기욱이 형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요. 네. 헌기 옆에서 올맞어 지금. 네. 저희 하기육. 어쨌든 저희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저희는 하겠습니다. 내일 재헌절이죠. 빨간 달이니까 쉬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고려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말 좀 그만하세요. 쉬세요. 재헌절 빨간 날은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